경찰이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한편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조재범 전 코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 이거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수사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 선수의 경우 지난 12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제 4번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심 선수는 3년 넘도록 장기간에 걸친 조 씨의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을 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 선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 코치에 대한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혐의 입증이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게 있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심 선수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심 선수의 이제 메모와 그리고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또 복원된 메시지 내용 등일 텐데요. 네. 일단 조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심 선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심 선수가 보낸 문자 중에 이러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일단 조 씨와 심 선수의 일방적인 지시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네. 심 선수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암시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 선수의 동료 선수와 주변 지인들 총 9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진술에서도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성폭행 사건을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혐의에 대한 증거가 항상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메모 얘기하셨는데 그 심석희 선수가 메모에다 이제 그 직접적인 어떤 내용을 쓴 거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제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쓰면서 피해를 당했을 당시 어떤 심경을 담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들로 표현한 걸 수 있는 거여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증명력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약간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범행 사실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큰 화면, 즉 CCTV랄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심 선수의 진술,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져서 결국 조 코치가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심 선수의 경우 그 당시에 무슨 심경이 좋지 않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었겠죠. 메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자신의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당시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조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심 선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 전 코치 같은 경우는 지금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상습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형량은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상습 폭행에 대해서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예. 이제 상고심이 진행이 될지, 즉 확정이 될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는 상고 이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없기 때문에 양측에서 좀 상고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정된 범죄가 있고 지금 상습 성폭행 혐의가 진행이 될 경우 네. 이것을 이제 형법상 후단경화범으로 보게 됩니다. 후단경화범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을 가중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청법상 상습 성폭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이 최대 가능한 상황. 무기징역까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사실상 이게 더한다기보다 심급이 달라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별건이어도
어쨌든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두 개를 합쳐서 그 중에서 좀 뭐 가중되게 더 한다거나 더 중한 형량으로 매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고 같은 심급이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먼저 밝혀져서 먼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네. 피고인의 형평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확정된 형에 대해서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죄의 경우 후당경합범이라고 해서 동시적 후당경합범. 경합범과 같이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재문 전 코치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청법상 이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먹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이유가 인정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형량이 확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한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 경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서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가 된 건가요? 지금 심 선수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달지 아니면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달라라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요구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이러한 목적이 있게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위까지도 모두 같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혐의 사실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아마도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계속 부인을 해오는 이 성폭행 혐의 관련돼서 아마 계속해서 법률적 공방을 심석희 선수 측과 벌이게 될 텐데 네. 앞으로의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접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폭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어떤 관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쟁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 아무래도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이제 심 선수의 진술 증거입니다. 예, 예. 만약에 조 코치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면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쪽을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메모랄지 뭐 참고인 진술에 있어서 뭐 신빙성이 있지 않다라고 탄핵을 하면서 계속 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네. 이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요. 과거에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양 회장의 경우 2015년 9월경에 가깝게 지내던 A 씨에게 자신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라고 이제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시 양 회장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요. 아내의 형부가 아내에게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경찰은 A 씨를 통해서 양 회장이 3천만 원을 건넨 사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찔러달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 회장에게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네. 양 회장이 A 씨에게 아내의 형부의 사진 그리고 주소 등을 보낸 그런 정황도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 결과적으로 뭐 다행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공범으로 불리우는 분들 스님 A 씨한테 범행 부탁했더니 이 A 씨가 다른 지인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이분이 또 다른 분에게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떠넘겼다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혐의 입증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요? 일단 이 분들이 모두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 모두 살인 예비 음모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처벌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 회장이 A 씨에게만 부탁을 했다라고 해도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은 받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살인죄의 경우 불법성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예. 착수에 이르지 않은 미수 행위가 아닌 단순 예비 음모의 행위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A 씨에게 실제로 뭐 3천만 원을 준 사실도 이미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주소나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넘긴 사실 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 씨도 본인이 이것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일단은 양 회장에 대해서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예비 음모는 그러니까 살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하게 본다는 건데 네. 예비 음모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예비 음모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크군요. 네. 굉장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A 말고 이제 B 씨에 대한 조사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B 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까지는 아니어도 B 씨의 경우는 뭐 A 씨로부터 뭐 좀 괴롭혀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뭐 양 회장이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C 씨의 경우에는 B 씨와 사업상 좀 만난 상황은 있었지만 뭐 이런 교사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뭐 혐의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처벌은 어렵겠지만 일단 양 회장에 대해서는 좀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게 보니까 양 회장이 변호사를 찾지 못해서 첫 번째 재판부터 차질을 빚었는데 앞서 변호인 3명을 선임을 했는데 모두 사임을 했고 네. 이게 보니까 선뜻 변론을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실제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흔하지는 않지만 또 없지도 않은 일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어금니 아빠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영학 씨의 예, 경우에도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네. 결국 이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임을 했던 그런 그랬군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말하는 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부담을 뭐 말하는 여론의 그런 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러한 양진호 회장을 변론을 한다라고 예. 하면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름이 예. 알려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처음에는 단순히 이 일이 밝혀지게 된 시초가 뭐 직원을 폭행했던 그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 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충분히 변론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알려지는 범죄 사실들이 굉장히 중하고 예. 비난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예. 이게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필요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이제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2월 21일에 지금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변호인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법원에 뭐 기록 등 등사를 해서 열람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변론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앞선 공판은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주제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녀 성별도 어떤 그런 차별 같은 걸 좀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흥주점에서 속칭 이게 룸 DJ라고 불리우는 남성 접객원을 고용했다면 이거는 부녀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네, A 씨는 서울 강남에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를 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7천여만 원의 과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A 씨는 자신이 운영한 일부 주점의 경우 남성 접객원을 썼기 때문에 유흥주점업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왜 남성 접객원을 쓰면 유흥주점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흥 종사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국가에서 뭐 세금이랄지 형사처벌이랄지 이런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제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오락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흥주점 영업장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식품위생법에서 또 유흥 종사자에 대해 분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방세법에서는 별도로 이 성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냥 예. 유흥 접객권이 있는 경우 이제 유흥 종사자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 유흥 접객권이 있다라고 하면 네. 유흥 주점으로 볼 수가 없어서 중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보아서 이제 이 일부에 대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위 예.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 과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2018년에 규정이 이제 개정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유흥 접객원의 경우 남녀를 불문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A 씨의 경우 2017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A 씨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 처분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유흥 접객원의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뭐 룸 DJ와 이제 뭐 또 다른 여성 접객원의 그런 어떤 성격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호스트바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다고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 개정도 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부 호스트의 경우 이제 남성인 경우도 요즘 많다라고 알려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룸 DJ의 경우도 남성이었고, 근데 이분들 모두 다 이제 유흥 접객원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제 이러한 일 때문에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식품위생법은 또 개정이 되지 않은 채 유흥 여전히 네. 그게 개정이 되게 안 애매하군요. 됐군요. 네, 유흥 예. 접객원은 이제 분여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모두 통일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